대부업체의 30일 무이자 대출 광고에 현혹돼 무심코 대출을 받다가는 신용등급이 뚝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급전이 필요해 딱 한 번 대출받더라도 신용등급이 바로 4, 5등급이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용인 지역에 쌓여있던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수도권 미분양 1위 자리가 용인에서 평택으로 넘어갔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카드사들이 이번에는 김영란법 암초를 만났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더치페이로 카드 쪼개기 결제가 늘면서 카드사가 벤사에 지불하는 건당 수수료가 많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석유화학과 철강업종의 과잉 설비를 대폭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LG화학을 비롯해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이 사업재편 대상 기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마지막 날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대출 시 한 달은 무이자라는 대부업체 TV 광고 보셨을 텐데요. 무심코 썼다가는 평생 고금리로 등골이 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손쉽게 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딱 한 번 대출받아도 신용등급이 바로 4, 5등급이나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이 첫 대출에 대해 30일간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광고 공세를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 혹해 30일 무이자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올해 상반기에만 4만 4천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대출을 받았다가는 신용등급이 최대 3.7등급 떨어져 앞으로 훨씬 높은 대출금리를 감당해야 하거나 아예 은행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평균 3.7등급 하락했습니다. 간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무심코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4, 5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등급 2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 등급이 평균 3.3단계 떨어지고 3등급과 4등급도 각각 2.5단계와 1.7단계의 등급 하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1등급이면 1,000만 원을 빌릴 때 연이자로 38만 원을 내면 되는데 대부업 대출을 받고 나면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번 대출이자가 119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대출 역시 신용등급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등급이 평균 2.4단계 떨어지고 2등급이었던 사람은 2.7단계, 3등급은 2.1단계 하락했습니다. 고신용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한 번 잘못 돈을 빌렸다가는 신용도가 회복될 때까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성 때문에 대부업과 저축은행이 대출 시 신용도 하락과 관련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우입니다. 수도권 미분양 1위를 유지했던 용인시가 평택시에 미분양 무덤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용인 미분양의 주범으로 꼽혔던 한숲시티에서 계약률이 올랐고 평택에선 아파트가 대거 공급됐지만 미계약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용인시 미분양은 4,406가구입니다. 전달 미분양 5,010가구보다 12.06% 줄었습니다. 특히 용인 미분양의 주범으로 꼽혔던 한숲시티에서 계약 호조를 보이면서 미분양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한숲시티 미분양은 1,107가구로 계약률이 83.54%에 달합니다. 용인 지역에서 쌓였던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미분양 1위 자리는 평택으로 넘어갔습니다. 몇천 세대 되는 물량이 대규모로 한 번에 공급됐지만 분양 마감에 실패하면 부정적인 기류가 시장에 생기면서 일부 미분양이 소진되지 못하는 소화불량에 걸린 것인데요. 8월 말 기준 평택시 미분양은 4,596가구로 전달보다 46.65% 급증했습니다.
평택 개발 호재에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린 탓입니다. 평택엔 고덕산업단지 396만 제곱미터 부지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라인을 조성 중이고 1488만 제곱미터 부지엔 주한 미군 기지가 이전됩니다. 경기도 민간부분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평택 칠원동 신천지구에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2,803가구가 분양됐지만 1,907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소사동 소사 2지구엔 지난 5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240가구가 분양됐고 이 중 40.86%에 해당하는 1,32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법인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더치페이를 위한 카드 쪼개기 결제가 늘어나면서 카드사 수익성 악화를 더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인카드 사용 감소는 전체 결제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카드 쪼개기 결제 증가는 카드사가 벤사에 지불하는 건당 수수료가 많아진다는 점에서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청탁을 막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골프장과 음식점 등 대부분의 접대를 하는 데 쓰던 법인카드의 사용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수익에서 법인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분기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43조 5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전체 카드 사용 금액에서 법인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24%로 역시 작년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평균 결제 금액은 개인카드의 5배 가까이 되는 17만 원대에 달하는데 일각에서는 1인당 3만 원 이상 결제가 안 되는 김영란 법인카드의 등장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법인카드 결제액이 줄어든다면 카드사들의 타격이 있는 건 맞죠. 1인당 3만 원 이하로 밥값을 내기 위해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는 쪼개기 결제도 늘어날 전망인데 역시 카드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현대와 신한, KB국민카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드사는 결제 건당 벤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여러 장의 카드로 계산하면서 벤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반면 벤사는 수수료에 따른 수익이 더 늘어나는 수혜를 봅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등으로 수익성 악화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카드사들이 김영란법으로 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석유화학과 철강업종 공급과잉 품목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철강은 10개 품목 중 3개 이상꼴로 감축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고부가 품목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광화문 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공급과잉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외부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철강 품목은 23억 8천만 톤 공급량 중 7억 5천만 톤이, 석유화학 품목은 33개 품목 중 4개 품목이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사업 재편 대상 기업은 철강 빅3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석유화학에서는 LG화학과 롯데케미컬, 한화케미컬을 비롯해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에 이릅니다. 철강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향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며 해당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밑그림하에 철강의 경우 6mm 이상 두꺼운 철판인 후판과 파이프 등을 뜻하는 강관이 공급과잉 품목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후판 설비 감축 매각과 후판 사업 분할 등을 추진하고 130여 개 중소업체가 생산하는 강관 설비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석유화학은 테레프탈산 폴리스틸렌 품목이 공급과잉 품목에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테레프탈산의 경우 M&A를 통해 현 생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테레프탈산은 한화종합화학과 삼남석유화학, 태광산업, 롯데케미칼, 효성 등 5개 업체가 생산 중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에 따라 세제, 금융,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세계 5대 모터쇼로 꼽히는 2016 파리 모터쇼가 현지 시각으로 29일 언론 행사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국내 브랜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유럽을 겨냥한 전략 차종을 선보이며 유럽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 파리 모터쇼에 출격한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 인기 차종인 해치백 모델을 중심으로 시선 끌기에 나섰습니다. 해치백은 차에서 사람이 타는 공간과 트렁크에 구분이 없고 트렁크에 문을 단 승용차를 뜻합니다. 현대차는 신형 i30를 파리 모터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i30는 2007년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첫 선을 보인 준준형 해치백 모델로 실용성을 추구하는 유럽 전략 차종입니다. 최근 국내와 유럽 시장에 동시에 출시된 i30는 완전 변경된 3세대 신형 모델입니다. 기아차는 내년 하반기 국내에 출시하는 프라이드 후속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프라이드는 소형 해치백 모델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입니다. 쌍용차와 르노 삼성은 SUV 차량으로 눈도장 찍기에 나섰습니다. SUV는 세계적인 저유가 기조 속에 인기몰이 중입니다. 쌍용차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렉스턴 W 후속 모델의 양산전 최종 컨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최근 국내에서 출시된 QM6를 출품할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QM6는 국내 르노 삼성 중앙연구소에서 3년 6개월간 개발돼 탄생한 모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저축은행을 산하에 둔 이금융권 금융그룹들이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업무 협약이나 금융 제휴가 아닌 현지 영업점 개설과 은행 인수를 통해 동남아 금융의 발도장을 찍고 있는데요. 현지 직원 채용 등 철저한 현지화와 금융 노하우로 이름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을 산하에 둔 웰컴금융그룹은 지난 23일 라오스은행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다음 달부터 현지 영업을 시작합니다. 웰컴금융그룹이 100% 투자에 설립한 라오스 현지법인 웰컴리싱 라오코퍼레이션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중고차, 오토바이 리스 금융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라오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중심 국가라며 매니저급 1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현지인으로 구성해 차별화된 현지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K저축은행의 모회사인 아프로서비스그룹도 전북은행과 손잡고 지난달 10일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프놈펜 상업은행은 캄보디아 소재 36개 상업은행 중 자산 규모 10위권 은행으로 수도 프놈펜과 주요 도시에 14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인도네시아의 안다라뱅크를 인수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그간 쌓아온 소비자 금융 노하우로 전북은행과 함께 캄보디아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금융권 금융그룹들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동남아 진출에 나서는 것은 동남아 금융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오스의 경우 글로벌 경제의 침체기에도 7에서 8%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대출 사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캄보디아 또한 연 7% 수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거래도 미국 달러로 이루어져 금융업 진출 최적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6%포인트 높은 0.35% 상승했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이후 9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변동률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값도 0.9%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주간 변동률 기준 2006년 11월 17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초구가 0.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 강남, 강동, 강서 등의 순으로 매매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와 실입주 수요가 늘면서 각각 0.12%, 0.1% 오르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미약품의 주가가 항암 신약의 기술 수출 종료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베링거 인겔하임이 내성표적 한항 신약 올무티닙의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키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로 한미약품의 주가는 전날보다 18.06% 하락한 50만 8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작년 7월 베링거 인겔하임에 올무티닙을 총 8,5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했는데 이번에 베링거 인겔하임이 해당 물질에 대한 임상을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약품은 권리는 반환받지만 기존의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 6,500만 달러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미약품의 충격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주저앉았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의약품 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6.75% 하락한 9,246.37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업종 지수는 2.53% 내린 6,984.83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경기도 용인 마붕연구소에서 셰프 샘킴의 푸드트럭과 함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샘킴의 푸드트럭은 샘킴이 만든 음식을 먹고 전 세계 식량위기 지역에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하는 이벤트로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가 주최했습니다. 이날 샘킴은 현대모비스 마붕연구소를 찾아 살시치아 파스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식량위기 지역의 실태를 알리며 후원을 독려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직원 150여 명도 선착순 접수를 통해 행사에 참여했고 이 중 40명이 옥스팜 정기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등 향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안 줘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행정 제재는 부과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더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들의 민사적 책임 면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행정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친 후 현재 한화, 알리안츠, 동부생명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감원이 행정 제재에 나선다고 하니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속 파업 5일째인 오늘 또 12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따른 피해액은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실세가 재단 설립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10월 중 해산하고 문화체육 사업을 아우르는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지난 2일 공식 출시한 QM6의 계약 건수가 사전 계약을 포함해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개천절이 낀 3일간의 연휴로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방향은 토요일 오전, 서울 방향은 일요일과 월요일 늦은 오후에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난히 덥고 길었던 무더위가 가고 드디어 청명한 가을이 왔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나들이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끽하기 좋은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 경회루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문을 닫았을 경복궁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난주부터 야간 개방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경복궁에서는 휴무일인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열립니다.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인 미디어 파사드와 소리가 우리 고궁에 입혀지면서 새로운 예술로 재탄생하는 모습입니다. 가족과 모처럼 야간에 왔는데요. 굉장히 좀 웅장하고 그다음에 연못에 비치는 경이로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미리 예약을 못 해가지고 한복을 입으면 올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분 오시겠다면 한복을 미리 집에서 입고 오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미디어 파사드 공연은 경복궁 야간 개방 기간인 다음 달 28일까지 경회루와 금천교, 영재교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7시 20분과 8시, 8시 40분, 9시 20분 하루 4차례에 걸쳐 볼 수 있습니다. 야간 개방 사전 신청자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지만 한복을 입었다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도 현장에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매일 500명 한정으로 현장에서 입장권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낮에도 덥지 않아 걷기 좋은데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집안에만 있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도심 속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7일부터 일주일간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공연 예술축제가 열리는데요. 특히 주말 동안에는 가족 단위 관객을 사로잡을 공연이 점심부터 저녁까지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마임과 서커스, 퓨전 국악, 버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싶은 분들에겐 템플스테이를 추천합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다음 달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데요. 단돈 10,000원에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와 인제 백담사, 하동 쌍계사, 순천 송광사 등 전국 83개 사찰이 참여하는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는 다음 달 10일부터 전용 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찰마다 꽃길 오감 만족 걷기, 향락 만들기 등 산사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묘각사를 비롯해 평창 월정사, 화성 용주사, 고창 선운사 등에서는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도 진행해 외국인들도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무더웠던 터라 볼에 닿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를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수정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청 남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지방으로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밖에 전북과 경북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다시 시작되겠고요. 충청 남부지방도 내일 저녁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연휴 동안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늦은 오후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를 포함해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지역으로 20에서 50mm, 전남과 경남에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 연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의 경우 일요일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꽤 요란하겠는데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많게는 250mm 이상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충청 이남지방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대전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내일은 비 소식 없고요. 한낮에 속초와 울진 22도, 강릉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으로는 모두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 최고 4m, 그 밖에 서해와 동해상으로도 물결이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인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 낮 기온이 조금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닷새째 파행을 이어가면서 국정 전반과 관련해 정부를 감시 비판해야 할 국감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법적 다툼까지 가는 극단적 대치를 접고 주말 동안에는 이 국회 파행을 풀어나갈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